예, 저희가 어제도 취재기자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안들 그리고 전망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각 기관들이 만나서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앞으로의 흐름들도 전망을 해봤는데요. 오늘 보다 구체적인 그리고 전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엊그제 있었던 그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전 장관님하고 또 다른 행보를 보여서 네. 우리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공공만으로 이제 그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그걸 좀 정부도 느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이제 민간업체까지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민간업체까지 참여해서 간담회 한 거는 굉장히 드문 예거든요. 그게 민간업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소위 디벨로퍼라고 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도 참석을 해서 사실은 한국 디벨로퍼 협회가 매년 우리가 한 39만 정도를 공급하면 거기 한 40% 정도를 민간업체에서 공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공공이 사실은 이제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민간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민간업체 특히 그 부동산 개발협회장이 참석을 해서 이 간담회 했다는 측면에서는 공공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민간에서 많은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이제 단지 사실은 이제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예. 일각에서는 야 이거 뭐 내년에 아니 올해 또 그 선거가 있고 해서 네.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닌가 우려 섞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업계에서는 상당한 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일단 이전에서부터 나왔던 게 공급 부족이 아무리 뭐 외곽 지역의 공공임대를 높인다 하더라도 그렇죠. 민관 측에서 아파트를 쑥쑥 지어줘야 이게 당연하죠.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간과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다만 진짜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변창흠 장관의 임기 자체도 그렇게 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스탠스가 변화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변창흠 장관님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합니다만 그 도시 전문가고 시장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급은 어떤 정책의 유불리,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이 물리를 떠나서 주택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변창흠 장관께 시장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공 자가주택을 꺼내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 분양하는 민간 주택을 예. 합해가지고 공급을 많이 내놓겠다는 측면인데 물론 공공이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그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 소득 수준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 평형대, 네. 그 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그 위치도 주택 중요하고요. 위치하고 공급의 질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전용 면적 25.7평을 원하는데 네. 지금 전임 장관은 뭐 1, 2가구 대상으로 공급 대책을 많이 네.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밸런스가 되면서 집값 상승에 도안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변창흠 장관께서 좀 해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러면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도 어떤 공공 분양, 임대보다는 어떤 민간 주택을 중심으로 한 이런 신규 분양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냥 그날 간담회에서도 분양주택 위주로 공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정부가 분양 얘기는 별로 안 꺼냈거든요. 예. 다 공공에서 많이 그 공급을 담당하고 민간에서는 분양한다는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이번에는 공공연하게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예. 사실 그게 해답이거든요. 네. 공공이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예. 신도시를 많이 만들고 택지개발지구를 많이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엄청 깁니다. 지정해가지고 입주 때까지는 거의 한 7, 8년 걸리기 때문에. 근데 민간업체들은 땅 사가지고 곧바로 인허가 받고 입주하면 한 4년, 5년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공급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번에 그리고 그 변창흠 장관께서 역세권이라든지 도시의 저밀도 개발 지구 이런 지역들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민간이 해야 돼 공공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참 이렇게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분양에 대한 기대감 물론 있습니다만 문제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책이 나와도 정말 4년, 5년 후에 좀 풀릴 방안들인데 지금은 이제 뭐 지역 한번 쫙 갔다가 역풍선 효과로 다시 서울 강남 집값이 또 다시 꿈틀꿈틀하고 좀 이런 상황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수치만 봐도 그게 딱 나타났거든요. 예. 작년 서울의 집값이 10.7% 정도 엄청나게 오른 거죠. 우리 지금 부동산 업계 같은 경우도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야 이게 올해하고 내년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경착륙으로 가느냐 연착륙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상당히 올해 내년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을 묶었단 말이에요. 또 수도권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묶으니까 다시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갔거든요. 네. 여기다가 또 거기를 묶으니까 지방의 비규제적으로 또 확산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서울로 하는 유턴 현상을 보이는데 사실 지방의 큰 손들이 서울의 그 집산 경향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올 작년 하반기만 보더라도 굉장히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수요자도 마찬가지고 지방에 있는 수요자들도 야, 이왕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려면은 똘똘한 한 채. 그렇죠. 그렇죠. 강남권에. 그래서 강남권의 거래량이 작년에 하반기에 그 4분기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사실은 임대차법 시행되기 전에는 전세값이나 주택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었거든요. 그 시행 이후에 3, 4분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전세값이 상승했다 보니까 그렇게 다시 이제 유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수요에 대한 심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 오를 바에야 난 그냥 더 비싸도 서울 강남 집을 살래라는 심리가 다시 좀 되돌아오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던 역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다만 정부에서는 정책에 대한 효과가 이제 나타날 거야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 6월이면 이제 매물들이 적극적으로 그렇죠.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좀 우려 반 기대 반 하고 있는데 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매물이 나와서 집값 안정이 되기를 모두가 원하죠. 네. 사실 집주인들이라고 집값 오르는 걸 그렇게 반기하지 않거든요. 지금 종부세, 양도세 단기간에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지금 팔아본들 그렇게 이익이 없어요. 세금 많이 내면 그렇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6월 이후에는 지금 종부세율이 뭐 3.2%, 6%까지 오를 예정이고 양도세율이 5월 말까지 팔면은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되는데 그 예. 이후부터는 72%까지 또 상승을 또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들 유형이 한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덜 오를 지역들, 그러니까 예. 크게 오를 지역들은 내가 똘똘한 채는 갖고 가는 유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팔기에는 좀 아깝다. 그런 사람들은 작년에도 증여 건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네. 증여를 통해서 그냥 갖고 있자.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남권이라든지 지역의 좋은 아파트들은 앞으로도 계속 집값이 오를 거다. 그러면은 오르는 폭보다 세금 내는 것보다 오르는 폭이 훨씬 크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보유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다주택자도 우리가 한 226만 명 정도 되고 네.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게 한 500만 가구 돼요. 그러니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좀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세금 때문에 과연 6월 이전에 매물이 쏟아져 가지고 정부는 사실 그 기사를 좀 링크해 보니까 한 500만 가구 중에서 한 30% 정도가 매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좀 기대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 한 100만 가구, 150만 가구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물론 그렇게 나오면 집값 확 떨어집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월 사이에 1, 2년 사이에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양도세율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예. 그 세금 내고 나면은 손에 쥐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매물이 나오긴 나올 건데 아주 뭐 많은 매물이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당장 현금이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매물이 나오긴 할 텐데 그렇죠. 그래도 나는 갖고 갈래라는 시민들도 충분히 지금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유행에 따라서 이제 뭐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입지나 뭐 가격 상승이 좀 그 크지 않을 지역들 위주로. 예. 왜냐하면 세금도 워낙 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거는 한번 5월, 6월까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전세 쪽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전세 대란이라는 말 너무나도 자주 나오고 있고 이제 전세 난민이라는 말까지 지금 그렇죠. 나오는데 전세 시장은 좀 어떻게 가늠하십니까? 사실은 우리 주택 가격보다도 전월세 시장이 더 그리고 심각한 서민들에게는 거죠, 더 사실은. 직격탄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지금 뭐 무주택자도 물론이고 집을 살려고 하는 뭐 젊은 층도 마찬가지고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여파가 전세값, 월세값으로 물론 오른 거거든요. 그게 예. 이제 작년에 통과된 그 주택임대차 3법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게 그 전세값 상승률이 그 5년치 오를 게
한 반년 만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예를 들면은 그 서울 중위 가격 아파트 전세가를 보면은 2015년 11월 달에 한 3억 7천 됐거든요. 예. 그게 한 5년 사이, 그러니까 2000년 7월 달에 한 4억 6,900 정도 됐어요. 예. 그러니까 1억 정도 오르는 게 한 4년 8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작년 그 7월 달에서 작년 12월 달에 오른 게 뭐 한 1억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5.2% 올랐는데 예. 그러니까 5년치 오를 게 한 5개월 만에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한 2, 3년 사이에는 전세가 월세가 더 오를 거다. 왜 그러냐면 그거 이제 이유가 사실은 서울 그 입주량이 뭐 작년에 한 4만 한 7, 8천 가구 됐는데 올해 예. 한 2만 6, 7천 가구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서울 투기과열 지구라든지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내가 분양을 받은 그 아파트가 예전에는 신규 아파트가 다 매물로 전세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의무 거주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전세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계약갱신이 끝나면은 주변 전세값은 많이 올려져 있는데 집주인이 그 금액으로 내놓으려고 하지 싼 가격으로 안 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 그러니까 정책 변화가 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조회사도 지금 이번에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이 64%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매매값 상승 요인으로도 계속 작용을 하고 악순환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작년에 3, 4분기에 소위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집을 샀던 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네. 막 전세가는 오르는데 그럼 전세값을 내 집을 내 사버리자. 그래서 이 20대, 30대에 있는 분들이 작년에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예. 주택을 구입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 전세값 상승은 곧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면 당연히 보유세가 늘어나는 건데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이제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들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이제 예. 발동이 됐고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기간만 그건 많이 올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이제 우회적으로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다가 다시 세를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변 집값 전세값은 5억인데 네. 나만 3억에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어떤 그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 부분이 곧바로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측면이죠. 아까 그래서 집값 상승 그다음에 전세가 상승, 전세값이 상승하면은 월세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월세율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세입자들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올해는 우리가 그 3기 신도시 그 사전 청약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 3만에서 한 5만 가구 정도 될 건데 거기 입주 때까지 한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 정도 걸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수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했던 수요자들은 전세나 월세 살아야 되잖아요. 예. 본청약 할 때까지 무주택이 유지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전세나 월세를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고 3기 신도시가 집중되다 보니까 그 수요는 고스란히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 전세난 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결국에는 거기 분양 받은 사람들은 그 근처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 그러다 수도권에 보니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 지역에 살아야지만이 그 지역에 또 청약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멀리 못 가죠. 그래서 그 지역의 전세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렇죠, 그렇죠. 예, 짚어주시고 있는 거고 지금 정부 정책이 뭐 이제 세기도 어렵습니다. 24번째, 25번째 얘기 계속 하긴 너무 합니다만 많죠. 예. 그래도 잡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적인 부분, 뭐 이거는 학습 효과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엔 부동산이야라는 생각. 그렇죠. 이것도 쉽게 꺾이지 않을 뿐더러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렇게 유동성이 크게 풀린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그 가격을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유동성 장세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부는 이제 그 규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출 규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사실은 좀 집값을 잡겠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야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저금리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그 진단을 내놓은 네.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그 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3월 5월이었거든요. 예. 요때 보면은 가격 변화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고강도 정책 작년에 제일 센 게 이제 6월 17일 대책하고 710 대책하고 임대차법
통과합니다. 예. 그 이후에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710 대책이 뭐냐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세율하고 예. 그다음에 양도세 세율 인상하고 그다음 취득세율 엄청 올렸지 않습니까? 3주택자 이상은 12%씩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세율이 굉장히 많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차 3법 이후에 아까 전셋값 급등이 되고 그다음에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정부가 진단하는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저금리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하는 부분은 좀 기우인 것 같고 그 수치를 보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답은 사실은 그냥 규제만 할 게 아니고 공급 대책을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되지. 맨날 뭐 1인 가구 뭐 호텔을 개조해서 집으로 사용한다 이런 어떤 정책들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느 산업보다도 시장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서 시장 논리로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은 집값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실제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까지 한 1, 2개월의 시차가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은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것보다는 골자는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시장 가격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주요 요인으로 꼽아 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정부의 규제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인데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불만들은 나는 진짜 들어가서 살 건데 이런 실수요자까지 너무 잡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돈 못 불리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 담보대출 규제에 이어서 신용대출도 이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차주별 DSR 규제 그러니까 적용하는 게 예를 들면은 옛날에 담보대출로 1억을 빌렸다면은 차주별 DSR 적용은 한 7천만, 8천만 원밖에 못 빌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고소득자를 겨냥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분양을 받으면 중도금 대출을 한 60%를 다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중도금 대출을 투기과열지구하고 투기 지역에서 조정 지역에서는 엄청 규제를 합니다. 40% 받으면 잘 그렇죠. 받은 거죠. 9억 이하는 40%. 그것도 신용대출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받는 거고 네. 9억 이상은 아예 안 해주는데 예. 사실은 이제 9억 이상 되는 지역들은 이제 우회적으로 건설회사나 뭐 신탁사가 이런 데서 보증을 해가지고 중도금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9억, 10억, 뭐 이 10억짜리를 누가 그 현금을 다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수요자한테 또 1주택자들한테는 주택대출 규제 문턱을 낮춰줘. 이분들이 사실 집을 사야 되잖아요. 예.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 왜? 다주택자들은 무주택자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자산이라든지 자금 운용 측면에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 사는 거를 막 너무 뭐라 할 게 아니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갈아탈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필 필요가 있다 보여지는 거죠. 참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한쪽을 막으니까 또 한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또 새로운 풍선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 8개 질문을 드렸는데 8개의 문제거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뉴스 통해서도 요즘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쪽으로 이제 투기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하다고 보입니다. 예전에 이제 아파트값 대비 빌라나 뭐 오피스텔 가격은 사실은 50%에서 한 60% 미만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빌라나 오피스텔도 많이 올라가지고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전세 월세 값이 또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한 70%, 75% 육박한 거는 사실은 이거는 거품이 좀 있는 거예요. 예. 예전부터 그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황금성이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황금성이라는 게 내가 이걸 현금화시키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 제대로 못 팔고 예. 사실은 가격이 더 오히려 하락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그러면 이런 상품들이 대지 지분이 굉장히 작거나 이게 또 그 주택처럼 이렇게 가격 상승률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의 어떤 오피스텔이라든지 그 빌라의 매매가라든지 전월세 상승한 거는 지금 아파트 값이 워낙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 이런 가구 수가 엄청 늘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많은 돈을 주고 갈 수가 없잖아요. 돈이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나 오피스텔로 가게 되는데 이마저도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 상당히 부담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자칫 아까 경착륙은 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 실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이 부분부터 먼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빌라 같은 경우도 대지 지분이 좀 그나마 큰 빌라는
나쁘지 않아요. 네. 역세권이라든지. 왜 그러면 지금은 이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블록별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정부가 또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럼 나중에 이제 대지 지분이 큰 빌라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허물고 새로 지을 때 그만큼 인센티브를 가져오는데 보통 빌라들이 조그만 요즘은 그렇지 땅에다가 않잖아요. 많이 짓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저 1인 가구든 뭐 막 쫓겨가지고 네. 야 이거 너무 뭐 비싸게 주고 산다든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지양을 해줄 필요가 있다 보이죠.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1인 가구나 아니면 젊은 신혼부부랄지 서민층들이 많이 주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정말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정말 큰 눈덩이로 다시 부메랑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잡힐지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점들도 얘기하고 언제쯤 좀 공급 확대가 실제 체감될 것인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4, 5년 뒤에나 뭐 우리가 구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정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이나 가격 잡히는 것도 다음 정부의 때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정말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계속 부동산 시장을 우상향하는 건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제 기대감보다는 사실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거품이 일부 있어요, 지금요. 뭐 예를 들어서 1, 2년 사이에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없다고 할 수는 그렇죠. 없죠. 예. 역대 정부를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는 계속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규제하고 그다음에 MB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시장이 또 안 좋아가지고 계속 완화책을 썼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또 엄청 규제돼.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규제를 했던 그 정부에서는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고 공급 확대를 하는 그 정부에서는 집값이 좀 안정된 추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 효과가 다음 정부에 나타나니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예. 사실은 그 패턴으로 보면은 맞긴 맞는데 지금의 시장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예. 오름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규제가 너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가 한 번도 지금 시행하지 않았던 임대차 3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해나 내년까지가 이 부동산 시장, 주택 가격의 경착륙이 되냐, 연착륙이 되냐 그런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정부에서 집값이 하락할 거다. 물론 안정이 돼야 되죠. 주택 시장은 안정이 돼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정부가 잘못했던 시장에서 왜곡되게 돌아왔던 간에 어떻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상당히 그래서 정부 당국자도 마찬가지고 금융 당국도 마찬가지고 경착륙이 되면은 어제 제가 그 금융권 인사하고 뭐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대출 규모가 엄청 늘었고 예. 더군다나 3, 4분기에 소위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젊은층 대출 규모가 2배 이상 늘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이런 염려를 해요. 2, 3년 후에, 3, 4년 후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버블이 꺼졌을 때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젊은층한테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집값이 뚝 떨어져 지금 전세 대출 많이 하고 집을 샀는데 그게 예. 떨어졌을 때 빚이 고스란히 남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올해 집값도 상승할 거다. 내년에도 상승할 계속 우세 전망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작동이 이게 정상적인 작동이 지금 완전 아니거든요. 요게 이제 잘못 시그널이 정해졌을 때 진행됐을 때 집값이 갑자기 나빠지면은 예. 젊은 층이 지금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집 많이 샀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부하고 금융당국하고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 규제책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번 가늠을 해봤고요. 부동산 시장 전망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표님을 6월이나 올해 하반기쯤에 다시 한번 좀 모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현상 한번 업데이트를 해봐야 될 것 진단을 같습니다. 한번 더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오늘 내용 기억해뒀다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준코리아 김학권 대표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